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험 성적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저희가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실력 점검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물론 이제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분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자신감 있게 하던 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고소에 관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질문,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이거는 형소법에 따른 고소로 보기 어렵다, 맞는 질문이죠. 지금 제가 색깔 이렇게 구분하는 건 특별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해설 강의만 좀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2번 질문은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 관련하여 관리 대상 부재자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이거 최근 판례에 해당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소 시기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피고인이 주장한 거 이제 친고죄의 범죄 사실로 그 현실적 심판 대상을 삼았어야, 그래야 이게 1심 판결 삼았어야 그 1심 절차가 진행된 거고, 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 절차가 진행되면 그건 실질적 1심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제 이래저래 막 주장한 건데, 우리 판례는 친고죄의 고소 시기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항소심에서 2심에서 나오게 되면은 거기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 여기 나오게 되면은 공소기각 판결의 효력, 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은 안 되는데 양형에서는 참작을 해줘요. 양형에서는 참작을 해줍니다. 소송법적 효력은 없다라는 거죠.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은 친고죄의 공범증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도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 취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그 효력, 공소기각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두 개의 조문이 충돌하는 거죠. 232조 1항과 233조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충돌하는데, 판례는 이 233조를 우선해 가지고 공범들 너희들 처벌받을 거면 다 처벌받아라 라고 하면서 233조에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 출석에 응하지 출석 요구에 출석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적법하게 구금되어 있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 그대로 끌고 올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체포영장 발부 X인 거죠. 여기가 출석 거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둬가지고 체포영장 발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그냥 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끌고 구인할 수 있다 라는 판례입니다. 두 번째,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해야 되는 거죠. 피의자 지위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그래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참고업자 사례인 거죠. 공범 가능성이 있는 참고업자에 대한 사례. 아직 피의자로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그거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피의자의 진술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이건 미리 알려주면 되는 거죠. 미리 알려주면 되는 거고, 참고인은 어떻게 하죠?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를 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권리. 이거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판례.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긴급체포의 요건 판단하는 거,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죠.
여기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자, 3번 지문은 여기 옳은 것을 고르라는 지문이네요.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니니에서 청해부대를 말하는 거죠. 청해부대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가 아니라 인도시이죠. 인도시이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와 집행이, 여기 그 관련된 판례 3번은 판례를 좀 볼까요? 3번은 해설에서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체포 제도와 구금을 위한 구속 제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할 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고 구속을 할 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하고 구속까지 이루어져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이 구속영장도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라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또는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된 날로부터 3일 후에 집행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3일 동안의 체포 구속 상태가, 체포 내지 구금 상태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판례에 해당합니다. 자, 4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과 4번은 조금 비교해가지고 이제 판례를 봐주셔야 돼요. 자, 3번은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부분이고, 4번은 일단 A 범죄 사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체포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하여 승용차를 출발시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어떤 거죠?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사안이에요. 자, 이러한 경우에 A 범죄 사실이라는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체포 절차가 적법하다는 사안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여기는 위법하다. 여기는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 판례는 중요한 판례니까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체포 적부심사입니다. 체포 적부심사 나오게 되면은, 적부심 나오게 되면은 우리 샤프심 이사 결정, 자, 그리고 재방권이었죠. 재방권. 자,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예요.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자, 48시간 이내에 신문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고 재청구하거나, 수사 방해의 목적이 있거나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게 되면은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고 적부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청구 나왔네요. 재청구, 재방권, 그러니까 신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맞았네요. 자, 그리고 쭉 석방을 명하거나 기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석방 결정은 그 집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그 관할법원이, 청구를 받은 법원은 관할법원을 의미해요. 자, 여기에는 대비해가지고 수소법원과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수소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구를 받은 관할법원이 또한 같다 석방 결정을 한다라는 취지이고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서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수소법원이 석방을 명한다,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이게 석방열 체포 신문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일단 구속 적부심은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좀 봐볼까요? 여기 피의자가 구속 적부심은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는 거고, 자, 직권 보석이다. 자, 여기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보통 항고가 가능하죠. 가능하고, 여기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 체포 적부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넘어가고요. 5번 피고인 구속과 보석, 피고인 보석과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이거 좀 못 보신 분들 많죠? 자, 구속기간은 이율로 한다. 심근마다 2차 갱신하는 거고, 상소심은 3차 갱신이죠. 부득이한 경우 3차 갱신인데, 뭐가 문제예요? 예, 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3차 갱신입니다. 1번 틀렸고요. 다음에 보증금 몰수 사건은 지금 현재 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수소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보석도 수소법원에서 보석 결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몰수는 이 법원이 아니라 그냥 단독 판사가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보증금 몰수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이에요. 보석 허가 결정 또는 취소 결정, 보석 허가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본안재판부 수소부분을 말합니다. 피고인 구속, 보석하고 보석 허가 결정, 그 취소 결정을 한 본안재판부의 관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 몰수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입니다. 그리고 보석이라는 건 보석 취소라는 거, 보석 취소 결정은 구속영장이 유효하죠. 그래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검사가 그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고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예요. 그다음에 보증금 몰취 결정입니다. 자, 보석을 취소하는 때,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게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는데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한다? 아니죠. 별도로 해야 한다. 이죠. 맞는 건 3번입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은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네요. 이거는 쭉 가가지고 간접 증거, 정황 증거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압수수색이에요. 압수수색에 있어가지고 자, 변호인에게는 자, 그 압수수색의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별도로 보장하는 이유는 이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고유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유권이라고 합니다. 고유권. 그래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에게 통지하라예요.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장은 긴데 여기는 문구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에서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하게 되면은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되죠. 그래서 나중에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4번은 이제 준항고인데 준항고에서는 일단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준항고인데 그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은 재판이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재판이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준항고 법원은 전체적으로 전체 처분을 판단합니다. 전체의 위법성을 판단해요.
자, 요즘 실무상 준항고 절차가 꽤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항고 절차 전체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준항고 법원. 자,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재판하기가 좀 더 편해지겠죠. 7번 재정신청 보겠습니다. 재정신청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이거 숫자 조금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단 검찰 항고를 기각했어요. 그런데 또 재정신청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는 기록 검토를 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면 7일이에요. 항고 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면, 항고 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에 기록 송부예요. 네. 자, 검찰청에서 한 번 더 재정신청의 당부에 대한 판단,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더 하고 법원으로 보내주는 이제 그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재정신청서 어디다 제출해요? 재정신청서 검찰청에 제출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찰청 또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재정신청서의 제출에 제소자 피고인 특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재정신청서 여기 검찰청에 도달해야 돼요. 예, 제소자 특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은 조문 자체도 중요해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다시 소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어쩌고저쩌고 해서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새로운 증거를 말하는 거고,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정당성의 의문이 있거나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이니까 문장이 길긴 하지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권은 이제 형사사법 인력이 많이 낭비가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되었다가 다시 공소제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통제장치가 조금 이제 미흡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수사기록이죠. 수사기록은 열람 등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정신청 사건의 이제 관할 법원, 고등법원은 항고 절차에 준해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작성된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8번 공소시효 보겠습니다. 공소시효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중한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공범자에는 뇌물공여죄, 대항법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한 판례예요. 공소장 변경이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었을 때 공소장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를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판단하고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서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 형법 나오게 되면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 이게 형법의 미수 가중 감경하죠. 그럼 미수범은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 기수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관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과 2번은 조금 까다로운 거니까 넘어가고, 또 3번, 4번 먼저 보겠습니다. 관련 사건 관할에서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게 현재지 나왔네요. 관할구역 내에 현재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포인트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재배당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민소법과 좀 다른 부분인데,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되면은 합의부로 이송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합의부 사건이 단독 판사로 공소장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합의부에서 그냥 재판합니다. 이송하지 않고. 두 개 구별을 해주시고, 예. 민속법과 이거는 반드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민속법에서는 1심에서 단독 재판을 하고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 확장으로 그 합의부 사건 사물 관할이 변경되어도 그냥 그 단독 판사 관할 사건에 따라서 그냥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9번에 그 1번, 2번은 이제 같은 취지의 판례인데, 이게 같은 취지의 그 내용인데 조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보면은, 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을, 원래 합의부 사건이에요. 합의부 사건이었는데, 1심 단독 판사가 재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2심으로 왔어요. 그럼 집업 항소부로 왔겠죠? 자, 이게 대법원으로 왔어요. 자, 3심 대법원으로 왔는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야, 너희들 지금 합의부 사건을 단독 판사에서 재판을 했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둘 다 파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해요? 합의부로 이송을 하게 돼요. 자, 느낌 왔죠? 네, 요것을, 요 그림을 보고 지문을 보면 돼요. 집업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건을, 자, 단독 판사가 1심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항소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부로 왔죠. 자, 그러면은,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도 파기하고, 1심 판결도 파기하고, 관할권은 있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자, 요 조문이, 관할의 인정이 지금 법률에 위반됐죠.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 자, 그리고 원심 판결, 1심 판결을 파기했죠.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해서 9번에 1번과 2번 지문은 좀 꼼꼼히 생각을 하면서 봐주셔야 돼요. 자, 10번 소송 서류의 송달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임한 변호사에게 송달한 거, 이거 적법한 송달로 적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임한 변호사에게 송달한 거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 자, 그러면은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열람 등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판례입니다. 자, 이게 소송촉진법에서 여기는 3번 해설을 좀 봐야 되겠네요. 3번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소송촉진법에 따른 송달불능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 피고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그 다음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집행불능되어 반환되었다. 이건 뭐예요? 구속영장 누가 집행해요? 검사가 집행해요. 자, 이거는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없다예요. 자, 그런데 이게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누가 해요? 경찰이 하죠. 자, 이거는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다. 그래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 쭉 가서 소재탐지불능보고서네요. 이건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고. 자, 그리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이제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으로 해야 돼요.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면 더 정확하게 송달되겠죠. 그래도 피고인에게 송달한 경우 요거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게 되면 이거 적법한 송달이 안 돼요. 서류 송달 받았는데 왜 송달의 효력이 없어요? 피고인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피고인에게 오히려 더 유리해요. 자, 송달이 무효가 되게 되면은 피고인은 그 권리 구제 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엄격하게 해석한다. 반드시 송달 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으로 해야 돼요. 구치소의 장 이름 모르는데요? 그냥 구치소장 이렇게 하면 돼요. 예.
11번 가겠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하죠. 선정 기일은 비공개합니다. 자, 그런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공판 준비 기일은 절차의 신속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하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은 재판에 공개를 원하지 않아요. 그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방청하고 그러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을 까발리는 거죠. 물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뭐 정치적인 또는 양심범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또 증거가 인멸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면 공판 준비기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게 사적으로 들어가서 틀린 지문입니다. 요게 빠져줘야 돼요. 공판 준비기일은 절차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저희 공판 준비 절차 보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 소환 가능하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진술 거부권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기일 간 공판 준비 절차. 자, 지금 이제 최근 실무에서는 공판 준비 절차를 여러 기일 잡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거 개시 관련해서 자, 검사가 열람 등사의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 피고인 측도 검사의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법원이 증거 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도 조문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4번도 좀 주의해서 반드시 여기 증거 개시 파트 정문을 복습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공판기일의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자,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 퇴정하게 할 수 있죠. 다르게 직접적인 증인 더미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대 신문권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반대 신문권은 이제 실제적으로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조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 줍니다. 자, 지금 현재 공판 실무는 진술 증거보다는 물증을 우선하는 거죠. 진술 증거보다 물증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312조, 313조 이게 진술 증거인 거잖아요. 진술 증거. 자, 이 진술 증거 중에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이 서류들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보다 먼저 이를 조사해야 된다. 이거 진술 증거는 제일 나중에 조사하게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다.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상에게 이의한다예요. 네.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들어가는 건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만. 자, 대비해서 자, 증거 결정. 이 파란색. 증거 결정은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자,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증거 조사가 끝나면 자,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1심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던 증거는 증거 능력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예,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하게 되면은 위법하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증언 거부권. 그래서 148조 증언 거부권 관련해서는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옳은 걸 골라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옳은 것 1번이네요. 1번. 그다음에 자, 여기 4번 조금 중요해요.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하자는 책문권 포기로 치유될 수 있는데 이때 책문권 포기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상당히 좀 특이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3번 판례. 최근 판례이죠. 최근 판례.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자,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공소제기 여부 등등 구국 의무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누가요?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해요. 검사가.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피해자는 검사와 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에서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 1심에 선고된 그 양형이 너무 경하다고 판단되게 되면은 피해자가 검사님 항소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무조건 검사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법원이 바라보는 피해자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런데 법원이 이 증인 편을 들어줘 버리게 되면은 이게 당사자주의에 반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법원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한 부분은 검사가 관여하게 됩니다. 14번 국민참여재판 가겠습니다.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땡 틀렸네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 1심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고 자,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원치 않습니다.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자, 이렇게 명백히 표시 이런 멘트가 나와줘야 돼요.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합의부였으나 공소장 일부 철회 변경되어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단독판사 사건으로 바뀐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맞네요. 네. 자,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통제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판결 결과는 알려줘야 하고요.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판결문에도 이게 판결문 이유 중에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 주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상 국민참여재판, 여태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의견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상 존중해 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수업용 조문입니다. 15번 공소장 변경 보겠습니다. 공소 사실의 동일성 나오게 되면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딱 맞죠? 네, 이것만 봐주면 돼요. 다음에 2번 지문은 이제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 어쩌고저쩌고 쭉 가가지고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 절차는 비친고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소 제기의 흠이 치유된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걸 조금 주의해서 봐주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해야 되는 판례예요. 변경된 사실을 기준으로 하면은 변경된 사실이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송법적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친고죄였을 때는 고소가 취소된 사실을 고소가 취소된 범죄를 공소제기했다. 그러면 그 공소제기가 위법하잖아요. 자, 그런데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버리면은 그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변경된 사실이 비친고죄이니까. 예. 그래서 고소 취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비친고죄에서는 고소 취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친고죄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비친고죄로 판단해야 한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다음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서 빼려면 여기 공소 취소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네요.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명백하다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러면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기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여기 명백하다면 그런 취지가 명백해지는 건 성명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제4번은 지금 법원직에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진열에서는 조금 자주 나오는 이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서 우리 이게 이제 야간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규정이 있었죠. 그 폭처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야간에 폭행을 한 걸 가중처벌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 판단할 수 없고 성명을 구하라요. 성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한다 해서 야간 폭처법 거기 야간 폭행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위헌 결정 이후에 이제 이 판례가 나온 형태입니다. 증거 능력하겠습니다. 알선 수재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사례비를 줘야 한다.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이거 아니죠.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거죠. 알선 수재죄에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 요거 자체는 직접 증거이죠. 직접 증거. 알선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 진술의 존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직접 증거죠. 이건 직접 증거.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건 진술 내용의 진실성. 요거 나오면 이건 전문 증거.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직접 증거니까 316조, 311조, 316조 요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에 2번 양벌 규정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공범관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공범관계로 취급하기 때문에 경찰 작성, 이건 피신 조서 관련해서 양벌 규정, 행위자와 법인을 우리는 공범으로 취급합니다. 공범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죠.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에서 312조 사항이 아니라 312조가 적용됩니다. 1항 또는 3항이 적용되게 돼요. 그러면은 볼까요? 행위자가 갑입니다. 행위자가 갑이고, 그다음에 그 법인이 을이에요. 공범처럼 취급합니다. 자, 행위자에 대한 피신 조서가 있어요. 행위자에 대한 피신 조서를 법인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럼 312조 이제 1사망에 적용돼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내용 인정이어야 하는데 이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312조는 안 되죠. 자, 그러면 314조가 문제가 되는데, 314조, 자, 여기에서 내용 인정을, 이거 당해 피고인이죠. 당해 피고인, 법인, 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314조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여기, 자, 행위자 갑과 법인 을을 공범으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 312조 1사망의 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내용 인정인데 그 내용 인정을 법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314조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법인 을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예요. 이건 사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이제 수사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하여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거 자체 뭘로 본다는 거죠? 요걸 수사 과정 진술서로 본다예요. 원래 진술서는 313조인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러한 진술서는 312조로 본다는 거죠. 312조가 적용되게 되면은 수사 과정의 기록해야 되는 거죠. 수사 과정의 기록. 그래서 이러한 진술서를 요구받은 거, 이게 입당 원서, 입당 경위예요.
진술서가 이 진술서의 내용이 입당 경위에 관한 진술서인데 이 진술서에 수사과정 확인서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예요. 312조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연결돼요. 다음에 다른 말 없습니다. 자, 영상 녹화물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직접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요.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이제 성폭력이 나오게 되면 성폭력 영상 녹화물에서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미성년자 영상 녹화물과 장애인 영상 녹화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미성년자 부분은 위헌 결정 받았어요. 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합헌인 거죠. (17번) 증거 보겠습니다. 17번 증거. 증거에서 1번 지문 증거 동의네요. 증거 동의에서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할 수 있다 이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면 변호인의 증거 동의는 무효이죠. 그다음에 2번 판례는 조금 주어가 뭔지를 꼭 찾아주셔야 되는데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거 뭐예요? 참고인 진술 조서예요. 참고인 진술 조서이기 때문에 진술 조서는 312조 사항에 적실 반특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반대 신문에 대하여 묵비를 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자,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죠? 자, 여기 증거 가치는 뭐예요? 증명력의 문제, 증명력. 그럼 증거 능력은? 네,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만 증명력이 부정된다요. 자, 여기랑 대비해서 봐줘야 되는 게 증인의 증언은 반대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 두 개 판례 꼭 기억을 해서 주어가 증언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이렇게 참고인 진술 조서로 나온 건지 이 두 개를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증언에 대하여 반대 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건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 여기 진술 조서에 대해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증거 능력은 인정돼요. 그렇지만 증거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서술이 돼요. 두 개 대비해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세무공무원 나왔어요. 세무공무원.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으로 보게 되면 312조가 적용되게 되는데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으로 보지 못하겠다는 게 판례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은 313조로 가요.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 그 세무공무원 여기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게 출입국, 자, 출입국 세관 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이건 조세범이고요. 이거는 세관 업무예요. 이거는 특사경이에요. 여기는 특사경이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312조가 적용돼요. 근데 세무공무원은 특사경이 아니다. 그래서 313조가 적용된다는 게 판례예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4번 지문은 그냥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 나오게 되면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여기만 포인트 해주면 돼요. 암기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요렇게만 다른 문장을 읽으면은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냥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 하게 되면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만 읽어줘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18번 자백보강법칙 피고인 공판정 자백에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됩니다. 1번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에서 정답 나와버렸네. 그 다음에 2번 습벽을 범죄 구속 요건으로 하는 경우 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거 좀 주의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백 보강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는 이거죠.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의 보강 증거가 되고, 그다음에 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독립 증거로 할 수 있고, 독립 증거에 독립 증거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진술은 서로 보강 증거가 된다. 자, 재판 갑니다. 19번. 19번에 1번 지문은 깁니다. 자,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재판이 개판이야 이렇게 난동을 부려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거 위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심이 나왔고 기판력이 나왔습니다. 재심 판결의 기판력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우리 암기한 거 있었죠? 여기에 있습니다. 재심이 다른 지문에 있는데 한번 재심에서 거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먼저 볼게요. 간단하니까. 4번 가정폭력처벌법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자,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죠. 여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여기 대비해서 불처분 결정과 보호처분 결정에도 기판력은 없어요. 그런데 다시 공소제기하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이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3번은 이제 면소 판결 사유인 이제 3번 지문은 면소 판결 사유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동기설 직접 적용되는 법령이 폐지가 되면 면소 판결입니다. 326조 확사 10회 4호에 해당하지 않느냐예요. 이게 이제 동기설을 폐기한 전원합치 판결이고, 두 번째 간접 적용되는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이 아니에요. 세 번째 스스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령도 면소 판결 사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기설이 폐기된 건 직접 적용되는 법령 이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간접 적용되는 법률 어떻게 지우지? 이걸 빨간 것만 지워야 되는데 다 지워져 버렸네. 간접 적용 이거 없으더라. 간접 적용 요걸 하려고 그랬는데, 간접 적용되는 법률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법률은 면소 판결 사유가 아니고, 직접 적용되는 법령이 폐지가 된 경우만 면소 판결 동기설 법령 이념의 변천을 따지지 않는다. 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고 있던 건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했네요. 자, 그러한 경우 320조 면소 판결 사유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옳지 않는 거 3번. 그래서 봐주시고. 자, 20번 상소 갑니다. 상소는 상소 제기 기간은 불출석 재판인 경우에도 언제부터?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이건 이제 민소법과 다른 부분이죠. 판결 선고 시부터 상소 기간이 기산되고, 불출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항소권 회복 청구는 항소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항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권 회복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3번, 항소심 선고 이전에 10부서에 도달하게 되면은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4번 가겠습니다. 일부 상소 관련한 부분인데요. 경합범 중에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가 되었고, 여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판결 부분은 확정되죠. 분리 확정되고,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이게 일부 파기설이죠. 요 멘트가 나와요. 분리 확정되고 일부 파기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21번으로 가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부 상소. 그래서 지문을 다 설명해 놓았어요. 일부 상소에서 필요적 몰수 추징 나오게 되면은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왜? 불가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음에 2번 지문은 단순 일제가 포인트예요. 단순 일제인 경우에는 일제 전부에 그 일제 전부가 이심으로 가서 다른 부분까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하였고, 다음에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쭉 가서 읽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 두 개의 죄가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이게 좀 읽어줘야 되겠네요. 저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예요. 다음에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원래는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되는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입니다. 원래는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되는데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전부 파기입니다. 근데 요게 3번과 4번이 반대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학부모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범죄인 거죠. 거기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가 전부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만 파기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저기 3번 지문과 비교하여 3번에는 무죄 부분에만 파기 사유가 있었지만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죠.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그런데 여기 항소심에서는 공소 기각 부분은 파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파기해야 하는데 이 무죄 판결 부분은 함께 파기하면 안 돼요. 함께 파기하면 안 되고 이 무죄 판결 부분은 개별적으로 심리하래요. 이렇게 해서 개별 파기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번 지문에서 여기 일부 파기설 있죠? 일부 파기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지문에서 이게 전부 파기설이에요. 전부 파기한 판례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개별 파기예요. 개별 파기. 자, 이것도 일부 상소가 나오게 되면 이 세 개 판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파기 첫 번째, 전부 파기 두 번째, 세 번째 개별 파기. 여기까지 암기가 되면은 일부 상소에서 틀릴 지문이 없어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22번 항소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이제 이 정도만 키워드 추출하고 읽어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판례는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했습니다. 그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사선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데요. 자, 이때는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했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제 이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변호인에게 기록 접수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 질문에서 365조는 항소심 불출석 재판입니다. 2회 연속 불출석 재판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거 최근 판례 중요합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게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서 파기 이유가 된 공통되는 해당 범죄 사실이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23번 항고 가겠습니다. 항고 중요해요. 항고. 즉시 항고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행정지의 효력은 즉시 항고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고를 하게 되면은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죠. 그러면은 항고 절차의 특수성은 원심법원, 1심법원이 있고 항고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1심법원에 항고장 제출하죠. 그런데 이 1심법원에서 자기들이 한 결정이 있죠. 이 결정에 대해서 항고장이 제출되면은 자기들이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이 결정을 바꿔버려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너의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항고 이유 없다. 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만 이 항고장을 이렇게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항고에서는 중요한 게 이 1심 법원, 원심 법원이 자기들의 결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만, 항고가 이유 없다고 할 때에만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 법원에 항고장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원심 법원은 항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고,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3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 부분에 송부합니다. 절차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 1심법원, 원심법원에서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항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은 이 1심법원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해버려요. 이거는 형사소송이죠. 근데 가정폭력, 소년 보호처분, 여기에서는 이 원심법원 항고 기각 결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쪽은 소송인데 이쪽은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당사자주의가 아니다예요. 이것도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보호 결정은 형사소송법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 준용되지 않는다. 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가 아니니까. 그리고 항고 이유서예요. 항고 이유서. 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항고 이유서를 첨부하고, 그러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줘요.
자, 그리고 송달은 다음 날 항고를 기각한 결정 위법하지 않다예요. 이거는 검사가 여기를 좀 봐주시고. 자, 이것도 다른 판례가 있어요. 자, 피고인에게 접수 통지한 날, 한 날 항고 기각하면 이건 위법해요. 네. 자, 왜냐하면은 검사는 이미 항고 이유서를 첨부하면서 의견 제출을 했는데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 그 의견 제출의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판례 기억을 비교를 해주시고. 그다음 24번 재심 나왔습니다. 자, 재심 나오면 저희가 암기하기로 했던 게 자, 공소장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4개 암기되어 있죠. 자, 다시 공소장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3번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하는데 형평을 고려하여 형 감면하지 못한다요. 이렇게 재심 심판 나오게 되면 이 4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 나왔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 심리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 인정되지 않는다. 후단 경합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고심 재판 중 상고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심의 전제가 되는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납부거부 간첩 조작 사건에서 나왔던 판례이죠. 자, 재심은 재심 청구 절차와 재심 심판 절차로 나눠지는데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 개시 절차, 재심 청구 단계예요. 자, 직권으로 재심 청구 이유에 관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요거 중요해요.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 조사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조사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권이 없으면은 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밖에 없으니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재심에서 자, 이게는 위헌으로 결정, 위헌이고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어쩌고저쩌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재심 그림이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합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헌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심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범죄는 여기서 저지르고 유죄 확정은 이 사이에서 유죄 확정되었을 때, 자, 이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도 판례는 재심이 가능하대요. 재심이 가능하고 재심 심판에서 면속 판결을 해야 합니다. 여긴 주의해야 되는 게 2단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확정되면 당연히 재심이죠. 근데 여기 단계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돼요. 재심에서 이 부분은 재심에서 무죄가 되고 이 경우가 더 많겠죠. 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여기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4번 설명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25번 약식 절차 관련해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여기에서는 구류가 들어가서 틀렸죠. 다음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면 그 취지를 검사에게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변호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4번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김영란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으면은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보종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뭐 여러분의 실수를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점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번 일단 정신은 번쩍 들죠. 그 정신을 다잡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은 시간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남은 시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